글래스고 대학 이언 맥킨타이어 교수로부터의 통신. 수컷의 공격성, 약탈 행동 표현과 성적 재생산 행동 표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 종에게 곤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밀접한 연계는 A, 움켜쥐기, 올라타기 등 약탈과 성적 추구 양쪽에 같이 쓰이는 신경근육 경로가 많다는 점과 B, 양쪽 모두 유사한 아드레날린 자극 상태를 촉진한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다른 많은 종의 수컷에서도 동일한 연계를 볼 수 있다. 어떤 종은 공격과 교미 표현이 서로를 대체하거나 공존하기조차 하는데 친숙한 예로 흔한 집고양이를 들 수 있다. 많은 종의 수컷은 삽입 행위 중에 받아들이는 암컷을 물고 핥히고 상처를 입히고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격한다. 수컷의 공격이 있어야만 암컷의 배란이 이루어지는 종들도 있다. 모든 종은 아니라도 많은 종에서 공격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적절한 신호가 주어지면 그것이 교미 행동으로 바뀐다. 예, 세갈래 가시고기와 유럽 울새. 억제 신호가 없으면 수컷의 호전적 반응이 계속되어 암컷은 공격을 받거나 쫓겨간다. 그러므로 현재 위기의 원인은 고등 영장류. 동물원의 고릴라와 침팬지들도 최근에 짝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붉은 털 원숭이의 관찰 예는 없다. 전환 혹은 유인 기능 실패를 초래하는 물질. 아마도 바이러스나 효소 수준의 물질로 추측함이 적절하겠다. 이러한 기능 장애는 짝짓기 행동의 실패가 공격적, 약탈적인 반응으로 바뀌거나 이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흥분하면 공격만 하게 되고 흥분을 일으키는 대상의 파괴를 통해서만 흥분을 해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관련하여 정확히 이러한 상태가 흔한 남성 기능 이상으로 일어나며 그런 경우 성적 욕망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성적 욕망의 완성으로 살인이 일어난다는 점은 언급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 논한 공격성, 성교 연계는 수컷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해 둔다. 천만 반사 같은 암컷의 반응은 다른 본성에 속한다. 앨런은 그 구겨진 종이를 오랫동안 쥐고 앉아 있었다. 사방에 느껴지는 음침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 스코틀랜드인의 건조하고 딱딱한 표현들이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환경 오염이나 그런 이유로 어떤 물질이 생긴 거라면 아마 그 물질에 대항하고 걸러내고 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앤과의 삶과 성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그들의 사랑놀이는 상당 부분 생식기를 통한 성적으로 완화된 야만 행위로 볼 수 있었다. 사냥놀이랄까. 그는 얼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성행위에 내재한 공포 요소. 누구였지? 프리츠 라이버였나? 어쩌면 사회적 거리감의 침해가 또 다른 위협 요소일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게 우리의 약한 골이라고, 우리의 취약점이라고. 칼을 손에 쥐고 폭력적인 공상에 잠긴 자신을 깨달았을 때 경험한 무시무시한 확신이 되돌아왔다. 공상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옳은 길이고 유일한 길 같았다. 반의의 나방들도 암컷의 엉뚱한 부위에 짝짓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한참이 지나서 생리적 욕구를 느낀 그는 화장실을 찾았다. 제일 깊숙한 칸막이 문을 막고 있는 옷더미를 빼면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옷더미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옷이 놓인 자리에 고인 젓갈색 웅덩이와 푸르스름한 둔덕 같은 깡마른 엉덩이를 보았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뒷걸음질 쳐나가서 가장 가까운 군중 속으로 달아났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그 혼자가 아닐 터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성충동이나 마찬가지다. 남자애들도, 사내들에 대해서도. 다음 화장실에서 그는 남자들이 평범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에게 되뇌고 또 되뇌었다. 연구실로 가. 집으로 가지 마. 곧장 연구실로 가는 거야. 3시간만 더 있으면 돼. 그는 북위 26도, 서경 81도에 멍하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다. 일기장에게 오늘 밤엔 굉장한 일이 있었어. 아빠가 집에 왔지 뭐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택시를 세워놓고 문간에만 서 있는 거야. 날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깔깔거리게 웃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웃겼다는 소리야.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 할 말이 있어.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고 있어. 난 연구실에 가서 잘 테지만 그래도 둘은 떠났으면 좋겠어. 앤, 난 더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둘 다 비행기를 타고 마사에게 가서 거기 있어. 난 아빠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 다음 주에 댄스 파티도 있고 마사 아줌마는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호스에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소리를 질렀고 엄마도 소리를 질러댔고 아빠는 끙끙거렸어. 당장 가라고. 그러더니 아빠가 울기 시작했어. 울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와, 이건 심각하구나 깨닫고 아빠한테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날 잡아당겼어.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손에 이만한 칼을 쥐고 있는 거야. 엄마는 날 뒤로 밀어넣더니 울기 시작했어. 앨런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빠, 난 절대로 아빠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딱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 두근두근하기도 했어. 어머니는 날 평소보다 더 아기 취급하는데 아빠는 날 어른처럼 슬프고 그윽하게 보고 있었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앨런, 얘는 제정신이 아니야. 여보, 가요. 이런 헛소리를 해서 다 망쳤어. 그러니까 아빠는 소리를 지르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사라져! 차를 타! 내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 이러면서 아참, 내가 하필 죄수복 같은 초록색 옷에 머리에 컬을 만취했다는 말을 안 했지? 운도 지질이 없지 뭐야.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인생의 잔인한 변덕이란 알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는 얼른 짐 싸라고 외쳐대면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갈 생각이겠지만 내가 마사 아줌마네 곡물 창고에서 가을을 보내면서 댄스 파티와 여름의 평판을 다 잃을 생각은 없다는 말을 또 되풀이하진 않겠어. 그리고 아빠는 우리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잖아. 안 그래? 난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진부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위층에 올라갔을 때 떠날 거야. 연구실에 가서 아빠를 볼 거야. 아참, 추신. 다이앤이 내 노란 바지를 찢어놔서 그 대신 자기 분홍 바지를 입어도 좋다고 약속했어. 과연 그날이 올까? 나는 에이미의 일기장에서 그 페이지를 뜯어내면서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에이미의 일기장을 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봤죠. 내 사랑스러운 어린 딸 에이미가, 내 어린 딸이, 내 가엾고 어리석은 딸이 그에게 갔구나. 내가 시간을 들여 설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미안해요, 바니. 그 약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놓아준 주사의 약효가 다 해가나 봐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살해당했다는 것, 그 남자가 딸을 죽이고 자기 목을 그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들은 앨런의 편지를 나에게 줬다가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앨런이 그 칼을 집어들기 전에 쓴 마지막 말, 마지막 필체인데 그 애가 가기 전에 난 기억해요.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가볍게 결속은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이 아닌 최후를 알게 되었다. 우리 인류의 결속은 끊어졌고 우리는 끝장났다. 나는 사랑. 난 괜찮아요. 바니, 정말이에요. 그런 말을 쓴 게 누구였더라? 로버트 프로스트였나요? 결속은 사라졌다. 그이가 그랬어요. 바니에게 지극히 옳은 일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이 대답해 줄 순 없겠죠. 친애하는 바니. 이 글은 그저 제 정신을 유지하려고 쓰고 있을 뿐이니까요. 당신의 은신처에 넣어둘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니. 정신이 흐릿했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 얼굴에 흙을 문질렀을 때도 당신이니까 옳은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바니, 난 당신이 말한 그런 끔찍한 말들로 당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언제나 친애하는 반이었어요. 약효가 다할 때쯤에는 당신이 말한 대로 휘발유와 식료품을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지금 난 당신 오두막집에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옷을 입으니 사내처럼 보이나 봐요. 주유소 남자가 형씨라고 부르더군요. 아직도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어서 서둘러 돌아가려는 마음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건 알아요. 처음 외출해서 신문을 구할 수 있었을 때 아포슬 제도에 있는 피난처가 폭격당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리고 공군 비행기를 훔쳐서 댈러스를 폭격한 세 여자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었죠. 물론 그 비행기는 바다 위에서 격추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둘씩 살해당하잖아요. 이제는 피난처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더 많이 죽겠지만 최면에 걸린 토끼들 같아요. 우리는 이빨도 없는 종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여자들이란 뜻으로 우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나와 앨런, 그리고 물론 에이미를 말하는 거였어요. 선별적인 사례는 집단 동일시를 촉진하죠. 내가 얼마나 제정신인지 알겠죠? 그래도 난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첫 외출은 소금과 등유를 구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작은 붉은 사슴 가게에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뒷문에 있는 노인에게 물건을 받았어요. 봐요. 내가 제대로 기억했죠? 노인은 날 자네라고 불렀지만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노인은 내가 당신 오두막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쨌든 앞문으로 남자들 몇 명이 들어왔어요. 웃고 농담하는 모습이 하나같이 정말 평범해 보였죠. 난 그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니. 사실은 그 사람들 옆을 지나쳐서 나가려다가 그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인츠가 천사를 봤어. 천사라니. 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크고 번쩍거렸다는군요. 또 한 사람이 천사는 인간이 하느님의 의지를 받들고 있는지 보러 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순이도 해방구라고, 허드슨 베이까지 다 해방구라고 했어요. 난 몸을 돌려서 뒷문으로 빨리 나갔어요. 노인도 그 남자들 말을 들었던가 봐요. 나보고 조용히 그러더군요.
난 어린아이들이 그리울 거요. 허드슨 베이라니, 반이, 그건 북쪽에서도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허드슨 베이라면 북위 60도쯤일 텐데. 하지만 난 낚싯바늘을 구하러 한 번 더 그곳에 가야 해요. 빵만 먹고 살 순 없어요. 지난주에는 어느 밀렵꾼이 죽인 머리와 다리만 남은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걸로 스튜를 만들었죠. 암사슴이었어요. 그 사슴의 눈이라니. 지금 내 눈도 그 사슴 같을까 궁금해요. 오늘 낚싯바늘을 구하러 갔어요. 상황이 나빠서 다시는 못 가겠네요. 이번에도 앞문에 남자들이 있었는데 전과는 달랐어요. 다들 사납고 긴장해 있었어요. 지난번처럼 젊은 애들이 섞여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새로운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해방구라는 표지판이겠죠. 노인은 잽싸게 낚싯바늘을 주더니 서건거렸어요. 다음 주면 숲에 사냥꾼이 가득할 거요. 난 뛰다시피 나왔어요. 길을 따라 2km쯤 갔는데 파란 픽업 트럭 하나가 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북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폭스바겐을 별채로에 몰고 들어갔더니 고함을 치면서 지나가더군요. 나는 한참 있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돌아왔는데 차는 여기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두고 걸어서 왔어요. 덤불을 쌓아서 노란색 폭스바겐을 가리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바니, 난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아무도 연기를 보지 못하게 농어를 날것으로 먹고 있지만 그래도 사냥꾼들이 올 거예요. 침낭을 늪에 있는 큰 바위 옆으로 옮길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바로 앞줄까지 쓰고 나서 오두막을 나왔어요. 조금은 안전해진 기분이 들어요. 아, 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빠르게도 벌어졌죠. 6달 전만 해도 난 앤 알스타인 박사였어요. 지금은 남편 잃고 자식도 잃은 여자가 되어 지저분하고 굶주린 채 죽도록 겁에 질려서 늪에 쭈그리고 앉아있죠. 내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여자라면 재미있겠네요. 어차피 이 부근에 살아남은 여자로는 마지막인 모양이지만요. 히말라야에 몸을 숨기거나 뉴욕시의 폐허에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겨울을 날 순 없어요. 바니, 영하 40도는 될 거예요. 불을 피워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연기를 볼 테죠. 남쪽으로 이동한다 해도 숲은 몇백 킬로미터면 끝나요.
난 오리처럼 사냥당할 거예요. 아니, 아무 소용없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시도하고 있다 해도 제때 여기에 도착하지는 못할 거예요. 게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아니, 그냥 별이 보이는 바위 위에서 좋게 끝맺을래요. 돌아가서 당신에게 이 편지를 남긴 후에요. 마지막으로 숲의 아름다운 색이 드는 걸 보기 위해 며칠은 기다릴 거예요. 안녕히 소중하고 소중한 바니에게. 내 묘비명은 이렇게 긁어 넣을까 봐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천한 영장류. 여기 잠들다. 이 내용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용기와 힘을 긁어 모아서 바니의 오두막에 갖다 주지 않는 한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 여기에 하나 있는 비닐봉지 안에 넣어두자. 바니가 와서 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큰 바위 위에 있다. 곧 달이 뜨면 감행할 생각이다. 모기들아, 인내심을 가져라. 원하는 대로 실컷 먹게 될 테니. 내가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은 나도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이었다. 그 남자 말 맞다나 크고 번쩍거리는 게 나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하지만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딱 멎었고 파란 어치 2마리가 경고음을 울렸기 때문에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게 정말로 거기 있었다는 점. 나는 바위 밑에 앉아서 그 형상을 지켜보았다. 그건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을 구부리고 잎인지 나뭇가지인지를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몸 중간 부분에 어떤 짓을 했는데 집어든 물건을 보이지 않는 견본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같았다. 다시 반복하자. 그건 정말로 있었다. 바니, 혹시 이걸 읽게 되면 기억해요. 여기에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놈들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서 멸종하게 한 거죠. 왜냐고요? 사람들만 없으면 좋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요? 폭탄, 살인, 광선, 다 미개한 방식이죠. 엉망이 되어버리고요. 전부 부서지고 구덩이가 패고 방사능에 땅을 망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도 호들갑도 없어요. 우리가 채채파리에게 했던 것처럼요. 약한 고리를 집어서 공격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뼈만 몇 개 남죠. 비료로도 괜찮을 테고. 친애하는 반이 잘 있어요. 난 봤어요. 그게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난 부동산 업자를 봤다고 생각해요.